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정책 이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사회복지의 대상 그러면 사회적 욕구와 사회문제를 살펴봤는데, 사회적 문제,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 것은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과 브레드 쇼우의 욕구 분류를 살펴봤습니다. 그에 비해서 거기에서는 사회문제의 개념만 우리가 일별했고, 여기에서 사회문제의 정의를 다시 한번 분리를 시켜서 정리를 했습니다. 자,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에 다수의 사람 또는 일부의 영향력 있는 사람에게 의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되어 사회의 가치를 위협하고 있는 집단적 행동으로 개선이 가능하다고 인식하는 것을 사회문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문제를 미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하고 거시적 관점으로 접근하기도 하는데, 미시적 관점이라는 것은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를 가지고 미시적, 거시적을 따집니다. 원인이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의지 문제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미시적 관점이라는 것이고, 그에 비해서 그 원인이 사회 제도상 또는 사회 구조상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을 때는 거시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시적 관점, 거시적 관점의 구별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발생 원인을 어디에서 찾느냐를 가지고 구별한다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69페이지에 보시면은 사회문제의 특성 나와 있죠. 사회문제란 사회적 가치에서 벗어나고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 현상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으며, 그 원인이 사회적인 것이며, 다수가 또는 영향력 있는 일부가 문제로 판단하고 있고, 또 사회가 그 개선을 원하고 있으며 사회를 개선을 위하여 집단적 사회적 행동이 요청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국에 사회문제라고 하는 것은 인간들에 의해서, 그게 미시적이든 거시적, 즉 구성원들의 의지 문제 때문에 발생했던, 아니면 인간들이 만든 구조상 문제로 발생했던 인간들에 의해서 발생했어야 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구성원 다수에게 미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인간들에 의해서 개선이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상당히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어야 되는 것을 사회문제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넘어가서 보시면 70페이지, 그러한 사회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능론적 관점, 갈등론적 관점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능론적 관점과 갈등론적 관점은 여러분들이 개념 보시면서 기능주의 이론과 갈등주의 이론, 그래서 기능주의 이론에는 사회병리론이나 사회해체론, 또 그러면 사회변동론도 있지만 별표 해놓으실 것은 아노미 이론과 그리고 하위문화 이론, 또 차별적 접촉 이론, 그런 정도 3개 정도 체크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71페이지에 오면 갈등주의는 사회구조상 문제로 인해서 발생했다. 특히 불평등 구조로 인해서 사회문제는 발생한 것이다 라고 바라보는 것이 바로 이 갈등론의 입장인데, 이 갈등론적 입장의 이론으로서는 가치 갈등주의와 사회 긴장론이 대표적으로 존재를 합니다. 제목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기능론, 갈등론 말고도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는 상호작용주의가 있는데, 거기 낙인론 나와 있죠. 낙인 이론이 나와 있습니다. 별표 명랑하게 하시고, 왼쪽에 기능 이론에서 나오는 아노미 이론만큼이나 출제 비중이 높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기는 상호작용주의의 기판을 둔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어떤 낙인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다 라는 출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부터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고, 단지 어떤 현상이나 행위가 사회 지배층이나 통제기관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 시작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으로써 시민 문제가 발생했을 뿐이다. 그러면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이 상호작용주의에서는 서로 다름을 인정하게 되면 사회 문제는 본래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해결책을 상대적 인식론에서 찾고 있는 것이 상호작용주의의 바탕을 둔 낙인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1페이지 낙인 2로 중요 표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72페이지 사회복지 정책이론, 무조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기본 한 문제 내지 또 복지국가 이론과 더불어서는 기본 2문제가 나온다고 하는 것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정책이론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사회정책이론, 마치 복지국가 이론처럼 어떻게 해서 사회정책이 등장하게 되었는가, 그 배경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데, 첫 번째가 산업화 이론. 산업화 이론은 우리가 복지국가 이론에서 보는 것처럼 판서지 않아도 되겠지요.
산업화 과정 중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다양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등장한 것이 복지국가이고 사회정책이다. 그런데 이런 이론들은 마치 약속이 난 듯이 어떠한 이념이나 어떤 종교권에 있어도 묘하게도 비슷한 수준의 산업화가 이루어지면 거의 비슷한 방향으로 해결책이 등장을 하더라. 그런 점에서 일명 수렴 이론이라 하고, 또 개별적 국가에서는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결국에 도착한 점이 그 점일 걸로 추정해 보면은 합리 이론과 유사하다. 또 어떠한 이데올로기 속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비슷한 방향으로 대책이 강구되는 걸로 볼 적에 이데올로기와는 관계없다라고 보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의 종언 또는 탈이데올로기 이론이라고 부른다. 또 산업화의 수준만큼이나 이 복지나 사회정책, 복지국가 수준이 높아진다고 볼 적에 결국에 기술 발전이 산업화를 이끌고 산업화가 복지 수준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술적 결정론이라고도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산업화 이론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복지국가 이론에서 정리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정리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수렴이론, 합리이론, 또 탈이데올로기 뭐 이런 등등을 적어 놓으시면서 기술적 결정론도 같이 다시 한번 적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사회양심 이론이 있습니다. 사회양심 이론. 사회양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화와는 전혀 다른, 여기는 탈이데올로기, 이데올로기 중립적이죠. 여기도 이데올로기를 따지지 않는다면 똑같습니다. 사회양심 이론은 사회 구성원들의 이타주의, 사회 구성원들의 이타주의의 합의, 사회 구성원들의 이타주의나 인도주의적 정신이 합해져서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등장하는 것이 국가의 자선활동으로 등장한 것이 복지정책이다, 사회정책이다 하는 것이 사회양심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를 비판하는 입장이 있는 것이 바로 사회통제론 또는 사회음모론이라고 합니다. 사회통제론, 사회음모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수 엘리트들의 여기는 구성원들의, 사회성원들의 이타주의 합의라고 하는데, 여기는 소수 엘리트들의 통제 전략으로, 사회 통제나 사회 안녕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전략으로, 사회 통제 전략으로 등장하는 것이 사회 정책이다 라고 하는 것이 사회 통제론이 되겠습니다. 그 때문에 사회 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또 성원들의 이타주의나 인도주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소위 노동자 규범을 강화시킴으로써 사회의 안녕 질서를 지키려는 사회 통제의 전략으로 등장한 것이 사회정책이다 하는 것이 사회 통제론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통제론은 결국에 누구를 위한 거다? 이것은 기득권층을 위한 전략으로서 의미를 갖는 것이 사회정책이다 하는 것이 사회통제론의 특징, 또 사회음모론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이와 유사하면서도 이와 이걸 비판하는 것이 바로 엘리트 이론이 되겠습니다. 엘리트 이론도 역시 마찬가지로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라는 것을 말하는데, 통제 전략이라는 싸나운 개념보다는 사회 개선의 노력이다. 사회 개선, 사회 개량의 노력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엘리트 이론이 되겠습니다. 여기보다는 훨씬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엘리트 이론은 하향적, 소위 하향적 접근이라는, 상이하달적 접근이라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이지 않고 말은 하지 않지만 일반 사회 지역 주민이나 사회 구성원들을 열등한, 아니면 무지한 이런 상태로 보고 너희들을 타위한 것이니까 잔소리 말고 들어 라고 하는 방식이 바로 엘리트주의가 되겠고, 엘리트 이론이 되겠고, 보통 우리가 민본주의라고 할 적에는 바로 이런 입장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다원주의가 있습니다. 다원주의. 우리가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오는 사회통제론이나 엘리트처럼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나 또는 사회양심처럼 구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고 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소위 이익집단들 간
간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사회의 정책이다 하는 것이 바로 다원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원주의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사회, 지역사회 주민들이나 사회 성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가 하면 사회통제론이나 엘리트 이론처럼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닌 그 사회에 같이 공존하고 있는 이익 집단들 간의 합의나 또는 통제, 설득 또 이런 것처럼 소위 협상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다원주의입니다. 근데 이익 집단 정치 이론의 성격을 갖습니다. 다원주의는 국가의 중립자적 지위가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는 단지 여러 이익 집단 간의 갈등이나 조정하는 중립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국가가 주도하는 일은 없다. 사회정책은 국가에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익 집단 정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걸 비판하는 것이 조합주의가 되겠어요. 조합주의는 뭐 이익 집단 간의 합의?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는 소수의 유력한 이익 집단과 소수의 유력한 이익 집단과 그리고 국가 간의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회 정책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모든 이익 집단들이 합의를 도출하는 것 같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원주의 또는 이익 집단 정치 이론을 비판하면서 실질적인 국가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몇몇 힘 있는 소수의 이익 집단과 그리고 국가 간의 타협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국가의 주도성을 강조합니다. 국가의 적극적 개입을 강조하죠. 일명 코퍼라티즘이라고 합니다. 노사정 협의회를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확산이론. 사회의 정책이라는 것은 국제적 모방의 산물이다. 라고 해서 일명 확산이론을 전파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시민권이론. 사회의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권 발달의 산물이다. 마샬로 대표하는 시민권 발달의 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시민권 이론이 되겠는데, 이 시민권 이론은 마샬로서 18세기 말 1776년 미국 독립선언이나 1789년 프랑스 대혁명 등 18세기 말에는 피해 투쟁을 통해서 자유권을 쟁취합니다. 그리고 19세기 1830년대 차티스트 운동 등을 시작점으로 해서 이제는 국가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권, 참정권을 확보를 합니다. 그리고 1929년 세계대공황이 돌아오면서 그를 이유로 해서 이제는 국가에 대한 적극적 요구권으로서 사회권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정책이라고는 사회권이 등장하면서 시민권이 발달해서 이렇게 사회권까지 등장하는 과정, 즉 시민권의 발달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시민권 이론이 되겠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 외에도 사민주의 이론도 있죠. 사회민주주의 이론도 있는데, 우리가 복지국가 이론에서 본 것처럼 사민주의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노동계급과 자본계급이 투쟁한 끝에 노동계급이 쟁취한 승리의 전리품으로 좌파 정당이 득사함으로써 나타난 하나의 국가 전략을 사회정책이라고 한다. 마치 복지국가 이론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사회민주주의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많은 이론이 있지만 여러분들 72페이지에서 74페이지 상단부까지 있는 것 무조건 여기에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무조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다음에 74쪽에 가서 보시면 정책 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은 우리가 크게 이상적 모형과 현실적 모형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이상적 모형, 현실적 모형, 여기가 드물게 나오는지도 안 보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책 결정 모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결정 모형. 자, 정책 결정 모형을 보시면 74페이지부터 74에서 77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는데, 자, 여기 그게 이상적 모형과 이상적 모형으로 합리 모형과
그리고 현실적 모형으로 크게 둘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이상적 모형인 합리 모형은 인간을 이 합리적 경제인으로 세상에 모르는 것이 없는 전지의 존재로서 인식을 합니다. 때문에 인간들은 언제나 어디서나 절대적 합리성을, 한치의 빈틈도 없는 절대적 합리성을 구사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들은 오직 한 번의 비교도 없이 오직 최선의 대책만, 최선만 선택한다고 보는 것이 이상적 모형, 합리 모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합리 모형은 이상적 모형이면서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의 대책만을 강구한다. 그런데 이번 결정은, 그리고 그 나라가 했었던 결정은, 그리고 이번에 그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선택한 결정은 바로 이런 명제인,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최선의 선택을 한다는 것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나하나 접근하는 연역적 접근입니다. 연역적 접근이고 주범적 접근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예요? 인간들을 신의 경지에 올려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을 신의 경지, 현실적 한계를 간과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 한계를 간과했다라고 봅니다. 바로 이 문제를 가지고 해결했다는 문제를 우리는 총칭해서 현실적 모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만족 모형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점증 모형이 있고, 또 그러면 혼합 모형, 엣지온의 혼합 주사 모형 또는 혼합 모형, 또는 드로우의 최정 모형, 또 가장 잘 나오는 쓰레기통 모형. 이 쓰레기통 모형을 고용해서 파생되어서 1980년에 킹던에 의해서 만들어진 흐름창 모형 또는 정책의 창 모형, 폴리시 스트링, 정책의 창 모형, 정책창 모형이라고 하죠. 또는 공공선택 모형, 선택 모형 등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역시 잘 나오는 것은 이 점증 모형. 또 그러면 쓰레기통 모형. 좀 쓰레기통 모형이 가장 잘 나왔다고. 그리고 근자에 강조되는 것이 바로 이 흐름창 모형. 역시 중요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합리 모형은 제 첫째 줄 합리 모형 74페이지 밑에서 셋째 줄 보면 주범적, 이상적, 연역적 이런 모형으로 경제적 합리성, 절대적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합리적 경제인을 가정하면서 인간을 신의 존재인 전지의 인간으로 가정을 한다. 그러나 현실성이 떨어진다. 그에 비해서 2번에 있는 만족 모형부터 8번에 있는 공공선택 모형까지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그에 대한 대안으로 해결책을 강구했다는 점에서 현실적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다음 만족 모형, 점증 모형, 혼합 모형, 최종 모형 쭉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들은 특히 점증 모형 중요 표시하시고, 린드브룸과 일다부스키가 다원주의 사유를 전제로 해서 만든 실증적 이론 모형을 점증 모형이라고 하는데, 정증 모형은 다원주의 사회에 있는 다양한 이해관계인들이나 이익 집단들 간의 타협의 소산으로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소위 정치적 합리성을 전제로 합니다. 그러면서 4번에 정책의 결정이나 대안의 선택이라는 것은 한꺼번에 전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조금씩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이루어지더라. 부분적, 점진적, 상향적 이런 말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수적이라는 비판을 하는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기존의 정책에 바탕을 두고 조금씩 부분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가면서 이렇게 정책 결정한다는 모형을 예산 편성에도 적용을 하면 그게 바로 전년도 예산을 기초로 해서 다음 연도 예산을 증액시켜가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는 예산 편성 방식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품목별 예산 또는 항목별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증 모형 옆에다가 LIBS 라인 아이템 버제트 시스템에서 품목별 예산 편성 기법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양자는 모두 부분적이고 점증적이고 그리고 전년도 예산이나 기존의 정책을 기준으로 설정을 한다는데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엣지오니의 호남 모형, 또 그런가 하면 드로우의 최유정 모형, 거시적 의사결정 모형. 자, 이것도 있는데 별표하실 것은 역시 쓰레기통 모형이 되겠어요. 쓰레기통 모형에서 여러분들이 중요시할 것은 거기에 보면은 첫째 줄 끝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은 조직에서 발생하는 의사결정 모형이다. 불확실성이란 단어를 뭐라고 했어요? 조직화된 무정부 아나키니까 이다 아나키 이렇게 해서 조직화된 혼란 상태나 조직화된 무질서란 말로 이 불확실성을 표현했어요. 우리가 그냥 속된 말로 한다면 개판인 상황에서 그러면서 거기다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 줄쳐 놓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정책이 결정되고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다 아주 우연이란 단어의 동그라미를 쳐 놓으시고 그러면서 4요소가 만났을 때 불확실성의 상황에서 정책 결정의 4요소가 아주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 결정이 되곤 하더라. 우연 그리고 4요소 거기다 체크를 내놓으시면 되겠어요. 이러한 쓰레기통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1980년에 킹던에 의해서 제시된 이론이 바로 정책창 모형 또는 흐름창 모형이라고 합니다. 여기도 쓰레기통 모형처럼 아주 우연히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는 세 개의 흐름이 아주 우연히 만났을 때 정책으로 결정되더라. 어떠한 문제의 흐름 그리고 어떠한 정책의 흐름이 각자 돌아다니다가 갑자기 발생한 정치의 흐름이 갑자기 겹쳐지면서 정책으로 결정이 되더라. 그래서 거기 1번에 보면은 76페이지 7번에 1번 킹던이 1984년 쓰레기통 모형을 근거로 제시한 이론으로 서로 무관하게 흘러다니던 문제의 흐름, 정치의 흐름, 정책 대안의 흐름 세 가지가 만나는 경우에 정책 의제 설정이 이루어지고는 하더라 하는 것이 쓰레기통 모형의 파생 모형인 정책창 모형, 흐름창 모형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공선택 모형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치적 의사결정이로서 정치적으로만 의사결정하다 보니까 정부 실패가 생기는 거다. 거기다가 시장 논리를 가미한다면 우리가 복지국가의 위기에서 나왔던 정부 실패 같은 그런 실패는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만 정책을 결정하지 말고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의사결정할 수밖에 없겠지만은 시장 논리도 가미하는 것이 좋다라는 접근이 바로 공공선택 모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책 결정 모형의 하나. 그래서 지금 흐름을 우리가 접근하고 있는 것은 흐름은 역시 쓰레기통 모형과 흐름창 모형 거기에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7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78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 사회복지 정책의 한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은 그래도 한번 전체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입니다. 자,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은 먼저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여기 있지만 먼저 한번 그 과정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은 어떠한 먼저 문제가 인식이 되거나 또는 주제가 선정이 되면 우리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아주 쉽게 그 문제 해결에 관련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양한 해결책 중에 최선의 이반을 하는 거지요. 그리고 그 중에 최선의 대안을 결정하는 것을 정책 결정이라 하고 그거에 의해서 집행하고 평가 및 피드백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이잖아요.
사회복지 정책에는 그 대상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인들이라기보다는 뭔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의 인심은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십시일반 힘을 합쳐서 도와줄 것 같은데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애써 고개를 다른 데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힘없는 사람들의 하소연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말할 때 폭력적이라고 표현되는 이런 격한 이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경을 써달라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이슈화라고 합니다. 이슈화. 이슈화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과정, 행동이나 과정을 우리는 이슈화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탄을 터뜨리고 화재를 나고 아주 폭력적으로 저항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몇 명이 죽어주기도 하고 몇 명이 죽어주기를 바랄 정도로 자살도 등장을 하고 그 정도 되어야 지방지 기자가 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슈화가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행동이 있게 되면 그 중에 몇 개가 아젠다로 형성을 합니다. 아젠다 형성. 아젠다를 우리는 의제라고 합니다. 아젠다 형성 과정이 있습니다. 아젠다, 의제에는 두 개의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하나는 공중적 의제, 공중의제, 공중 아젠다라고 하죠. 또는 이것을 우리가 공공의제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국민들의 관심이 촉발된 이슈들 중에 정부의 관심을 요구하는,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의제를 공중 아젠다, 공공 아젠다 또는 제도적 아젠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곱은 제도적 아젠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도대체 나라는 뭐냐, 이런 일에 국민의 관심이 촉발된 걸 넘어서서 도대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나라가 개입을 해야지. 나라가 개입하고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국민들이 정부의 개입을 요구하는 수준에 든 이슈를 우리가 공중 아젠다, 공공 아젠다, 제도적 아젠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나면 이것이 바로 공무 아젠다, 공무의제 또는 정부의제로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는 정부 안건으로 채택된 의제. 국민들이 정부 뭐냐라고 하는 정부 개입을 요구하는 공공 아젠다, 공중 아젠다 중에 정부에서 실제 안건으로 채택한 의제를 우리는 공무 아젠다 또는 정책 아젠다 또는 체계적 아젠다라고 부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무 아젠다가 되면 이때부터 이발을 하지요.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는 것을 정책 결정이라고 하죠. 정책 결정. 다양한 해결책 중에 최선의 해결책을 강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집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에 당연히 피드백을 하게 되는. 자, 이런 과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일반적인 정책에 대한 접근과는 달리 여기에는 바로 이 과정이 있는 것, 이슈화와 아젠다의 과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만 할 말은 많아서 페이지가 좀 있습니다. 일단 페이지를 쭉 넘기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의 개념이 쭉 나와 있는데, 그냥 1번에 1번 78페이지 사회복지 정책의 문제가 쭉 나와 있지요. 그래서 1번 문제란 어떤 일로 인해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그 고통에 대한 해결 욕구를 유발시키는 불만스러운 상태나 조건을 말하는데, 3번에 보시면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이란 사회복지 정책이 독자적인 존재 양식을 갖춘 정책으로 국가나 민간 조직에 출연하는 전체 과정을 사회복지 정책의 형성, 바로 국가나 민간 조직에 출연하는 그 과정에 바로 이것이 포함된 이슈화와 아젠다, 이슈화의 과정과 아젠다의 형성 과정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쭉 설명을 했습니다.
거기 이슈라는 단어가 78, 79에 나와 있죠. 이슈란 많은 공공 문제 중에 논쟁거리가 되는 문제로 공공의 관심을 끌어 공공 정책상 논점으로 제기되는 경우를 이슈라 하고, 그렇게 이슈화, 그 이슈화라고 하는 것은 79페이지 2번의 2번 이슈화는 사회복지 문제를 공공 아젠다가 되게 하고 이를 정부 아젠다의 정책 의제로 선정되도록 하는데 그 필요성이 있다. 조금 전에 설명했죠. 거기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 하다 보면 거기 보면 사회복지 문제의 이슈 제기자로서는 클라이언트는 당연하고, 다음 페이지 복지 전문가, 언론, 정치인, 이들이 바로 이런 국민들의 관심을 촉발시키는 이슈 제기자로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슈화를 거치게 되면 이제는 아젠다를 형성하게 되는데, 아젠다, 거기 보면 아젠다 형성에 참여자는 여러분들이 보시되 아젠다의 형성 과정, 거기 81페이지 정책 의제의 형성 과정에 정책 형성 과정을 이스톤, 사람 이름을 정했지 않고 문제 형성, 그리고 이슈화, 다음에 아젠다의 형성에서 공공 아젠다의 형성, 정책 아젠다의 형성, 그리고 입안 정책 결정, 집행, 평가, 조금 더 이스톤이 제시하는 과정을 직접 여러분들이 손으로 적었던 겁니다. 자, 넘어가시겠습니다. 자, 보면은 문제 형성이 되고, 그리고 나서 82페이지 이슈화가 되면 이슈화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나서 공중의제와 4번, 5번 정책의제가 있죠. 자, 공중의제라고 하는 것은 1번 하나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중의제 또는 공공의제라고 하는데, 이 공중의제는 일반 대중이 정부가 해결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공감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이러한 의제를 공중아젠다, 공공아젠다, 또 그런가 하면 3번의 콥과 엘더처럼 체계적 아젠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체계적 아젠다. 그에 비해서 그 중에 정부가 안건으로, 거기 보면은 5번의 1번 정책의제라고 하는 정책의제는 공무아젠다, 또 정부아젠다 또는 정책아젠다라고 하는데, 거기서는 공식적 권한을 가진 정부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결정한 문제, 정부가 안건으로 채택한 것을 바로 정책아젠다, 공무아젠다, 정부아젠다라고 하고, 그리고 콥과 엘들은 이것을 제도적 아젠다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제 이것이 거기에 보면 의제 형성 과정에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이 있는데, 외부 주도형 민주주의 국가에서 주로 나오는 거죠. 외부 주도형, 밖에서 여론몰이가 이루어져서 거기 공중 아젠다를 거쳐 정부 아젠다로 채택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민주주의 하위 상다령의 사위 상다령의 의제 아젠다 형성 과정은 외부 주도형입니다. 그에 비해서 동원형이라고 하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에 의해서 결정되고 그것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주변을 동원하는 것은 동원형. 정부 내 정책 결정자들에 의해서 정책 의제가 채택되는 것은 동원형. 소수 엘리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엘리트주의나 사회통제로는 전부 동원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내부 접근형은 여기는 하위 상다령도 아니면서 실질적인 실세로서 지위를 가진, 거기 보면 정부 내 관료 집단이나 정책 결정자들에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 정책이 결정되거나 주도되는 것. 보면은 우리가 보면 정부의 관료 집단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무슨 정책 포럼이라든지 무슨 정책 연구소, 이런 그 많은 외부 위원회 같은 이런 조직들이 가끔 언론에 나오는데, 바로 그런 조직들이 정책을 사실은 정부 관료나 정책 결정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집단에 의해서 만들어져서 정책으로 위반되는 그런 형을 내부 접근형이라고 합니다. 그 때문에 이 내부 접근형 공론화 과정 자체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음모형이라고도 부른다 하면서 아젠다의 형성 과정을 이렇게 또 나눠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대안이 형성되는 것을 85페이지 입안 과정이라고 합니다. 입안 과정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면 목표 후 설정 자 좋습니다. 목표 후 설정 과정도 있고, 이 목표 후 설정 과정에는 여러분들이 좀 조심할 것이 86페이지. 이 입안을 하게 되면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까지를 입안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 2번에 2번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달성 가능성, 우선순위 결정 기준 나와 있죠. 달성 가능성, 수요, 요구. 자, 이런 세 가지도 아직 출제가 안 됐으니까
달성 가능성, 목표를 설정할 때 우선순위의 달성 가능성, 수요, 요구 이런 것들을 봐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페이지를 넘어가 보시면 88페이지에 정책 대안을 비교 분석하는 방법. 다양한 소위 정책 아젠다, 공무 아젠다, 정부 아젠다 또는 제도적 아젠다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다양한 이런 해결책 중에 어느 해결책이 나올까, 어느 대안이 나올까 비교하는 기준에는 비교 효과 분석, 비교 편익 분석 또는 대기 행렬 분석, 대기 행렬 모형이라고 합니다. 또는 시뮬레이션 또는 결정 분석 기법, 의사결정 나무 분석 이런 등등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최선의 정책이 이런 비교 분석을 통해서 결정이 되면 90페이지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출제가 되는 것은 바로 평가죠. 평가. 그래서 92페이지에 보면 정책평가의 성격을 보시면서 실용적 성격, 개별 사례적 성격, 또 기술적, 테크니컬이기 때문에 기술적 성격, 또 종합학문적, 또는 간학문적이라고 합니다. 가치지향적 또는 정치적 성격도 있습니다. 서로 타협의 소산이 되기 때문에 정치적 성격도 있습니다. 정책평가의 기준으로서는 여기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반응성, 비용 효용성만 들었지만 이런 등이 있다는 것이지 이것만 정책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예로 들어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평가의 유형에 대해서는 다양하게 평가를 구분하고 있는데 과정에 따라서는 과정 중에 행하는 형성평가와 그리고 프로그램이나 정책이 마감된 이후에 이끌어가는 정책이 실행된 이후에 이끌어가는 총괄평가가 있는가 하면 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94페이지 평가 주체에 대해서는 정책을 집행한 그 당사자가 평가하는 자체평가도 있고 그 정책을 집행한 당사자가 포함된 소속된 부서에서 행하는 내부평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외부 전문가를 초빙해서 이끌어가는 외부평가도 있습니다. 또 그러면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를 가지고 공평성 평가, 효율성 평가, 효과성 평가, 또는 노력성 평가, 품질 평가, 영양 평가 등등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여기서는 그냥 효과성 평가와 효율성 평가를 한번 비교를 했는데 효과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2번 목표 달성도를 가지고 알아보는 걸로써 보통 목표 지향적 평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효율성 평가라고 하는 것은 계량화시켜서 하는 걸로써 투자 비용에 대한 산출의 개념을 계량화시켜서 알아보는 걸로써 2번 효율성 평가는 서비스에 투입된 비용에 대한 결과의 경제성에 초점을 둔 비용 지향적 평가이다 라는 것이 효율성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정 중에 진행의 과정상 목표를 어느 정도 또는 과정상 절차를 어느 정도 지켰느냐를 살펴보는 평가는 모니터링 평가라고 합니다. 거기 보시면 1번에 효과성과 효율성 평가들이 성과의 발생 여부와 성과들에 대한 비용 문제에 관심이 있다면 효과성이나 효율성 그렇지요. 모니터링은 진행의 과정 목표에 관심을 둔다. 과정상 절차나 과정상 목표에 초점을 둔 것은 모니터링 평가라고 합니다. 보통 좁은 의미의 평가라고 할 때는 효과성, 효율성에 초점을 둔 평가를 말하고 그에 비해서 넓은 의미의 평가는 과정상 절차까지 평가하는 모니터링 평가까지 포함을 하면 넓은 의미의 평가라고 이렇게 분석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사회복지 정책론에서 정책의 형성, 집행 평가라고 했지만 사회복지 정책의 과정론을 마감된 걸로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 아주 문제 출제의 다발이지요. 사회복지 정책의 분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